소유권. 최근에 한 3문제씩 나오죠. 거의 매년. 아주 중요하죠. 자, 소유권은 3문제 정도 나오는데 내용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소유권의 뜻이 뭔지 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소유권은 가장 강력한 완전한 물권이기 때문에 제한을 좀 하고 있죠. 이 제한과 관련해서 상린관계라는 법률관계가 하나 나오고요. 서로 상자, 이웃 린자를 씁니다. 이 상린관계에 보면 조문이 좀 많고요. 그 조문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문이 몇 개 있어요. 또 권리가 몇 개 나오는데요. 이 권리 중에서 주의토지통일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상린관계에서는 상린관계 조문 또는 주의토지통일권, 요게 하나. 둘 중에 하나. 세 번째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가 있죠. 계약 등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것과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게 무슨 상속, 경매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당연하고, 별도로 법에서 취득시효가 있고, 아까 잠깐 봤던 선의취득이란 게 있고, 도둑놈으로부터 동산 선의취득, 다만 이건 우리 시험 범위에서 거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고요. 첨부라는 것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고, 첨부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합이 있고, 혼화가 있고, 가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내가 돈 주고 사진 않았지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무지막지하게 중요하고요. 취득시효. 나머지는 조문만 보시면 되는데 요 놈이 또 조금 중요합니다. 부합이라는 놈이. 취득시효가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내용 한 세트. 자, 네 번째, 소유권의 효력 중에서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과 소유물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권. 요게 우리 계속 했죠. 물권 총론에서는 물권적 청구권 했고요. 이제 거기서 봤던 거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요건이 어떤 건가, 이거 간단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섯 번째가 공동소유라고 해서요. 공유, 합유, 총유가 나와요. 이 두 가지는 조문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또 중요하죠. 공동소유 중에서. 그래서 일단 두 문제는 취득시효하고 공유에서는 이제 꼭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공유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두 문제는 이렇게 반드시 나오고, 이제 나머지에서 한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소유권의 뜻이 있죠. 완전하게 지배하는 권리라죠. 완전 지배. 지배가 뭐죠? 사용수익 처분이죠. 그게 이제 소유권이다. 특징에 보면 관념성이라고 하는데, 관념성이란 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두고 온 여러분 소유물. 여전히 소유권 있죠? 그게 관념성. 지금 내 손이 없어. 그래도 소유권이 인정이 돼. 그걸 이제 관념성 이렇게 부르죠. 전면적 지배는 사용수익 처분을 말하는 거고요. 혼일성은요, 소유권의 내용에 들여다보면 5만 가지가 다 들어있어. 상린관계도 들어있고, 주의투지 통행권도 들어있고, 수도등 시설권도 있고, 등등등등 5만 가지가 다 들어있어. 그걸 이제 혼일성이라고 부릅니다. 몰라도 돼. 탄력성은요, 내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지상권자와 계약을 맺고 지상권을 설정해놨어. 그럼 난 사용수익을 못하죠. 자, 소유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었다가 지상권이 사라지면 원래 모습으로 회복을 하죠. 그게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희한하죠? 이름도 잘 붙여. 항구성은 뭐예요? 부산 항구? 아니죠. 천년 만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 즉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걸 항구성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항구성 정도는 생각을 해두세요. 소유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걸 항구성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을 하는데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랬어요. 오른쪽에 보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무제한으로 토지 상하에 미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두 번째,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미채굴 광물과 온천수, 이 두 가지를 구별하자. 미채굴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이니까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요거 정도 구별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반가로 2번은 여러분들 이제 2차 과목 공시법령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무엇으로 확정할 것인가? 내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이 소유권이 공간적으로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가? 그 경계, 그걸 무엇으로 확정할 것인가의 문제. 그게 반가로 2번입니다. 뭘 갖고 확정한다? 원칙, 지적도상의 경계. 원칙 뭐 갖고 확정한다? 지적도상의 경계. 국가가 측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정하게 측량을 해서 획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적도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지적도상의 경계예요. 공간정보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의 일필토지로 등록이 되면 뭐뭐뭐 경계 등은 그 등록으로 특정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의 범위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 그 경계는 현실적 경계가 아니라 지적도상의 경계에서 확정된다. 그게 대원칙이다. 그런데 측량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측량을 잘못하는, 기술적 오류에 의해서 측량을 잘못했어. 그래서 예외. 다른 이유 말고 측량의 기술적 오류 등으로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요때는 현실 경계란다. 측량은 제대로 했는데 우리 뭐 지진 같은 거나 화산 폭발이 있게 되면 땅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다를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이걸로 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기술적 오류로 측량을 잘못했어. 그래서 지적도 경계와 현실 경계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때는 뭘로 간다? 현실 경계로 간다. 그래서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의 경계가 현실 경계와 다르게 됐다. 그러면 현실 경계에 의해서 경계를 확정해야 된다. 원칙과 예외 나눠진 거 그거 하나 딱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소유권 제한과 관련해서 상린관계가 나와 있죠. 상린관계는 서로 상자 유진자를 써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경계 부분 등에서의 소유권 충돌을 미연에 방지, 조절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린관계 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요, 통행 지역권하고 외형이 굉장히 흡사해요. 지역권도 토지와 토지와의 관계다 보니까 상린관계하고 지역권이라는 놈이 유사한 성격이다. 유사한 성격. 그래서 간혹 상린관계와 지역권을 구별하라, 뭐 이런 게 간혹 나올 수 있는데, 구별은 간단합니다. 첫째,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별도의 권리가 아니야. 따라서 상린관계는 소멸시에 걸리질 않고요, 등기도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지역권은 별도의 독립한 권리예요.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하고요.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소멸시에 걸린단 말이죠. 이런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요. 상린관계는 서로 상자, 이웃인자를 썼으니까 부동산이 인접해야 되잖아. 지역권은 땅 두 개의 관계인데 이게 인접할 필요가 없고, 뭐 그런 차이가 일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린관계와 지역권은 꼭 구별을 해놨죠. 간단히 한번 자만 올 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봐야 될 게 219조, 220조죠. 주의토지통행권. 상린관계에서 꼭 보셔야 될 게 요거죠.
자, 219조가 원칙이고요. 220조가 예외입니다. 219조 원칙은 유상통행권이고요. 220조 예외는 무상통행권입니다. 주위토지 통행권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땅이 아닌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겠죠. 그죠? 원칙이 그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고 통행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220조에서는 예외적으로 무상통행권을 규정해 놨습니다. 자, 그럼 219조 원칙 유상통행권, 의, 요건, 효과. 요건과 효과를 합치면 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19조에 이렇게 돼 있죠.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자,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공로는 이제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한 도를 말하죠.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 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가 아예 없다. 맹지. 아예 없다. 딱 통로가. 또 하나는 이 공로야. 통로가 있어. 그런데 여기가 농지야, 농지. 자, 농지 용도는 농사 짓는 거잖아요. 경운기 필요하죠. 폭이 좁아서 경운기가 들락들락 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통로가 있긴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 그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지라면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아예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죠. 어떤 분들은 날개를 달면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날개를 어떻게 달아? 그랬더니 레드불스를 마시래. 그럼 등에서 날개가 돋아난대. 죄송합니다. 썰렁한 얘기해서. 반응이 없네. 레드불스라는 광고 안 보셨어요? 예전에 레드불스 마시면 막 먹고 나서 갑자기 우와 하더니 등에서 날개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나다니잖아. 에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집에서 이런 얘기하면 애들 둘이 그냥 그러고 난리가 나요. 하여튼 이거 공로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경우는 어때요? 경운기가 뭐 왔다 갔다 못해. 그래서 부득 여기서 경운기를 분해해가지고 부품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조립해야 돼. 한번 분해 조립할 때마다 분해 조립하는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을 줘야 돼.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과다한 비용이 들어. 그죠? 이런 경우. 이렇게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다음 두 가지, 맹지여서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과다한 비용이 들 때, 이때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 그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죠. 주위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 두 번째,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서 통행해야 돼. 세 번째, 보상해야 돼. 그게 의, 요건, 효과가 되는 거야. 조문. 219조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끊고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여기까지가 요건. 통행할 수 있고 통행 청구할 수 있고 아니가, 통행할 수 있고 통로 개설할 수 있고, 다만 의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야 되며, 2항 그 통행권자는 보상해라. 누가? 통행권자가. 그러면 얘가 여기를 통로를 확보해서 통행하는 이 통로를 택배하시는 분들이 통행할 수 있는가? 있다. 이때 택배하시는 분들은 통행권자가 아니다. 통행권자 갑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 불과하다. 이 사람들은 보상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죠. 219조 2항에서 분명히 그려놨습니다. 반면에 220조는요. 이 땅이 원래 공로로 통하던 하나의 땅이었어. 하나의 땅. 그런데 갑이 땅을 쪼개갖고 을한테 여기를 팔았어. 토지 일부 양도. 토지 일부 양도. 그 결과 맹지가 생겼어.
또 하나 공유 토지였어 각과을이. 근데 그걸 분할했어. 그 결과 맹지가 생겼어. 이 두 가지. 공유 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 일부를 양도하여 그 결과 공로에 통하지 않는 토지 맹지가 생겼을 때 그 분할이나 일부 양도 직접 당사자 사이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상 의무가 없다. 그게 220조 무상 통행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 통행권이 인정되는 건 두 가지고요. 두 번째, 누구한테 인정된다?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따라서 그 직접 당사자의 상계인에게는 무상 통행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상으로 돌아가라. 그 219조, 220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조문 가지고 의요건 효과를 숙지한 다음에 판례가 우글우글 있습니다. 그 판례 중요한 것들을 체크합니다. 한 장 넘겨봅니다. 동그라미 1번 당연하지요. 기존 통로가 있지만 부적합하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통행권 인정되죠. 반면에 기존 통로가 있는데 을소유 땅을 통행하는 게 편리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박스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에서만 장차 이용상을 대비하여 미리 그 범위를 정해주진 않는다. 2번. 필요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도 허용될 수 있다. 반대로 편리하다는 이유로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진 않는다. 3번 건축법에 보면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도로 폭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가 그 건축 관련 법령상의 도로 폭 규정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는다.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 동그라미 3번 통행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냐? 통행할 수 있고 통로 개설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고 통행하는데 야트막한 담이 있다. 철거할 수 있고 철거. 통행, 통로 개설, 포장, 철거. 여기까지. 단 거기를 더 나아가서 이 통로를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한 채 통행권자가 독점적으로 점유하냐? 이거는 안 된다. 독점적 점유는 안 된다. 을도 통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왕 만들어 놓은 통로. 그죠? 그래서 첫째, 만약에 통행권자가 이 통로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돌려달라.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갑이 저 통로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아. 그럼 을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거고. 그 내용이 3번의 니은에 있습니다. 3번의 니은. 3번이 또 하나가 있네. 통행권의 소멸. 자, 통행권은 언제 소멸하고? 아유, 공로에 접하게 되면 소멸하겠죠. 그죠? 맹지에 공로가 개설이 돼서 공로가 접하게 됐어. 그럼 통행권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소멸하는 거야. 반면에 보상 의무를 게을리했다 해서 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체크해드린 거, 그 정도. 그 정도. 오른쪽 4번에 보면 공유물 분할이나 일부 양도와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무상 통행권은 직접 분할자나 직접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허용이 된다. 그죠? 그 정도. 판례는 됐고. 자, 여기까지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 다음에 상린관계 조문 중에서 시험에 가끔 등장하는 조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반가로 3번 경계에 관한 게 있죠. 그 경계에 관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동그라미 1번 담 설치입니다. 담.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공동비용으로 담 설치할 수 있다. 그죠? 자, 이때 비용이 두 개. 측량비용과 설치비용. 설치비용은 반반 부담하고 측량비용은 면적 비례하여 부담하고
그거 구별하셔야 돼요. 설치 비용은 절반 부담하고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고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2번, 그렇게 설치한 담은 공유로 추정하고 공유지만 3번 분할 안 되고 나중에 공동소유를 가면요 분할의 자유가 있어요. 공유물을. 그런데 경계표나 담은 분할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분할 금지. 세 가지 기억하시고 4번 경계를 넘어온 이웃 소유자의 나뭇가지와 나무뿌리 경계를 넘어온 나뭇가지, 수지, 나무뿌리, 목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수지는 제거 청구 후 제거, 목근은 임의로 제거. 수지와 목근은 조금 다르게 돼 있더라. 수지는 먼저 제거 청구 후 제거하고요. 목근은 임의로 제거. 밑에 반가로 5번에 242종 건물 따위를 질 때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띄워라. 관습이 있으면 바짝바짝 붙일 수도 있죠. 우리 어디 다니다 보면은 어떤 동네는 유별나게 건물과 건물이 딱딱딱 붙어 있는 데 있지.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지. 뭐 반미터 안 띄우는 거야.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몇 미터 띄워라? 반미터. 자, 그래서 첫째. 어디를 반미터 띄워야 되는가?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 얘가 뭐예요? 처마 끝. 처마 끝.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이 경계로부터 반미터. 얘, 처마 끝. 이렇게. 두 번째. 건물을 짓는데요. 관습도 없는데 바짝 붙여서 짓고 있어. 을이 경계에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짓고 있어. 당연히 갑은 야 반미터 띄우라 그랬잖냐. 반미터 뒤로 물려. 이거 철거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공사 착수 1년이 지났거나 공사가 완성이 됐을 때는 철거는 청구를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반미터 띄워라. 와 관련된 거 242조 1항 2항 그 정도 상린관계 조문 시험 직전에 한 번만 더 읽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내는 거 뻔합니다. 비용 부담 그거예요. 설치 비용 반반, 측량 비용 면적 비례 그것만 좀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소유권 취득이 나왔죠. 특히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중에 뭐가 나와 있어요? 취득 시효가 나와 있죠. 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의 효력이고요.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제도와 권리를 취득시켜주는 취득시효제도 두 가지 제도가 있고요. 그중에 취득시효만 우리 시험범위에 있다 아니에요. 뭐냐? 물건,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이렇게 되죠.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인접해 있었는데 을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만큼 갑소유 땅을 침범해서 건물을 갖고 있더라. 아까 땅은 누가 점유하는 거라 그랬어요? 건물 소유자가. 그러니까 갑소유 땅을 누가 점유하고 있었던 거다? 을이. 그죠?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하고 있던 거야. 이건 당연히 을소유 땅이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요 갑소유 땅에 대한 을의 점유가 문제가 되고 갑이 측량을 했더니 을소유 건물이 이만큼 침범해 있더라. 당연히 철거를 청구할 것이다. 그죠? 청구하겠죠. 이때 을이 만약에 갑소유 땅을 점유한 게 20년 이상이라면 오히려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 이런 게 취득시효다. 갑의 입장에서 보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제도입니다. 그죠?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소유권을 뺏기는 제도입니다. 어쨌든 이런 게 취득시효다.
자, 여기서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대표 규정을 두고 있고, 다만 소유권만 가능한 건 아니고 나중에 하면 뭐 지상권도 가능하고요, 지역권도 가능하고요, 뭐 분묘 기지권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자, 두 번째에서 박스에서 외울 게 있습니다.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권리,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세 개는 암기를 좀 해두자.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이 세 가지는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는 취득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와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로 나누고 둘 다 공통적으로 점유 취득시효가 있으며 부동산은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동산 점유 취득시효는 나중에 이제 조문만 확인하시면 되고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핵심이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요게 이제 핵심이 됩니다. 어쨌든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단가로 3번 부동산 취득시효 245조 1항, 요게 점유 취득시효다. 2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그냥 취득행위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갑소유 땅을 20년간 점유한 어른, 갑을 상대로 뭐가 생긴다?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이걸 뭐라 그러죠?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부릅니다.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반면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단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겠지. 그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 하면 소유권을 취득. 그걸 등기부 취득시효라 한다. 자, 조문 확인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취득시효 요건이라고 객체를 좀 조심합니다. 객체. 지금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되는데 이 부동산 또는 동산 중에서 이런 것도 될까? 이렇게 의문이 생겨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되나요? 안 돼요? 물어본 것들이 있어요. 첫째, 누구 소유인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물건 됩니다. 이걸 성명불상자 소유물 이렇게 돼요. 성명불상이란 이름이 불쌍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름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뜻이야. 뭐 이런 불쌍한 사람들 있죠? 없나?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이름 쓰고 있는 분들 괴롭잖아요. 아닌가? 아, 또 김정을 또 김정연을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또. 이상한 애들 좀 있지. 좀 100번 양보해도 저는 그거는 인정 못합니다. 좌우를 떠나서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좀 안 돼. 그거는 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그 뚱땡이를 뭘 그렇게 찬양할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위대한 수령이라고 찬양하는 사람들, 북한에서는 뭐 세뇌가 돼서 그렇다 쳐도 남한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뚱땡이 새끼, 씨. 만에 먼 산에다가 요트 띄워놓고 말이지, 씨. 나쁜 새끼. 그 스위스에서 유학까지 한 그 젊은 놈의 그 생각이 그렇게 되나? 좀 이상해. 에이, 뚱땡이 새끼. 어쨌든 그 성명불상자 소유물이 하나 있고, 자기 것도 된대요. 내 물건. 내 물건인데, 누구하고 소송이 못했는데 이게 내 거라는 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취득시효를 주장한 사건이 있었어. 된다. 자기 소유물도 된다. 일필토지 일부 된다. 근데 일필토지 일부는요,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유 취득시효가 안 됩니다.
일필토지 일부는 뭐만 된다고요? 점유취득시효. 갑소유 100평 중에서 50평을 점유했다. 나중에 20년이 지나면 그 50평 잘라가지고 분할하고 이전 등기해달라. 할 수 있게 됩니다. 일필토지 일부. 자, 국유재산이 두 가지가 있죠. 일반재산, 즉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인데 그중에 일반재산만 됩니다. 일반재산, 잡종재산. 공유 지분됩니다.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땅 전체를 병이 20년 점유하면 병은 갑과 을에게 각각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지분도 된다. 다만 공유 지분을 시효 취득하려면요, 공유물 전체를 점유해야 돼요. 100평짜리 땅에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려면 50평만 점유하면 되냐? 전체를 점유해야 됩니다. 이유는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는 공유 지분을 시효 취득하려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할 것,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공물이라고요. 공물이 뭐죠? 공물? 일반인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 일반인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 도로, 뭐 한강 공원 같은 것들, 해운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댐 뭐 이런 것들. 그 댐 열어갖고 물 흘러내리면 사람들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공물이에요. 일반인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 그런데 이 공물이 자연적으로 조성된 공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운대 바닷가 같은 것들, 해안 같은 것들. 반면에 인공공물이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조성돼서 일반인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이에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인공공물만 된다. 인공공물. 자, 인공공물의 대표적인 예가 수리조합이라고, 이 숫자는 물 숫자를 씁니다. 리자는 2로 리자 씁니다. 예전에 이게 이제 수자원공사의 전신인데, 예전에 이제 동네 주민들이 농업용수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돈을 각출해가지고 저수지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런 거, 그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등의 축조를 위해서 동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결성해. 돈을 모아 조합비를 각출해.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농업용수를 끌어와. 이때 그 저수지 인공공물입니다. 근데 이 저수지 둘레다가 어떤 놈이 울타리를 치고 20년을 점유한 놈이 있었어. 그러더니 직거래. 그래서 수리조합이 설치한 저수지, 수리조합하고 이 20년간 울타리 치고 점유한 놈이 싸움이 붙었어. 요 놈 손을 들어줍니다. 수리조합이 설치한 저수지는 인공공물이고 인공공물은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그게 안 되는 거, 행정재산. 해운대 바닷가 같은 자연공물. 마지막으로 집합건물 공용부분. 집합건물이 뭐죠? 아파트. 공용부분이 뭐지? 복도계단.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이 취득시효는 공통적인 점유태양이 있어요. 소유의사, 평원공연. 세 가지 모두 다 소유의사에 의한 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그리고 5년, 10년, 20년 계속 점유. 네 가지 점유를 공통적으로 요구합니다. 그 중에서 소유의사, 평원, 공연 추정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을 때 을은 소유의사로 평원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되니까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갑이 을은 소유의사가 없었음을, 폭력점이었음을, 은비점이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따로 나와 있죠. 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의, 요건, 효과 한 방에. 조문에 아까 뭐라고 돼 있었죠?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 요게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되죠. 요게 요건이고요. 요게 효과가 되겠죠. 효과는 구체적으로 뭐죠? 이전, 등기, 청구권 발생이 되죠. 요건과 효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을 때 요거 추정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을은 이거 증명할 필요 없어요. 문제가 요거죠. 20년 계속점유. 자, 20년 계속점유도 추정이 되는가? 되지요. 아까 계속점유 추정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점유가 추정되려면 특정 두 시점의 점유를 인정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기간의 문제가 기간. 특정 두 시점의 점유를 해야 계속점유를 추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20년의 간격을 두고 특정 두 시점이 언제냐 이 문제가 생겨요. 우리 대법원 최초 점유를 개시한 때와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때 이 두 시점을 말하게 됩니다. 을이 최초로 갑소유 땅을 점유하게 된 날, 그 날과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 그 두 시점의 점유 사실을 인정받아야 계속 점유를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소유 땅을 20년 이상 점유한 을은 그랬죠. 제가 이 날짜를 기억을 못한다고. 최초 점유를 시작한 날짜를 기억을 못해. 그래서 현재 점유하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기간을 역산해서 기산일을 선택하는 놈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기간 역산이라든가 기산점의 임의 선택을 우리 민법 판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하나가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던 경우, 계속 갑소유였던 경우, 이때는 을은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또 하나, 을이 점유를 개시했고 시효가 완성이 됐어. 시효가 완성이 됐어. 20년이 됐어. 아니고 여기군요. 시효가 완성이 됐어. 을의 시효가. 그런데 그 후에 갑이 병한테 팔았어. 을의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 을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을에게 등기가 되기 전에 갑이 팔아먹은 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되고 소유자가 변동이 됐는데 그때도 을이 점유하고 있었고 또다시 20년 경과한 경우 을이 점유한 상태에서 이걸 우리 대법원이 2차 취득시효라고 부르면서 이 2차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처음에 점유한 때가 아니라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 그때가 기산일이 된다. 두 가지 예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85페이지 시효기간이 있고 두 번째 칸에 점유개시 기산점이 있습니다. 점유기간 동안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외에는 임의로 기산일을 정할 수 없다. 그리고 표 밑에 기억이 있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있었어요. 을의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당초 점유자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고요.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2차 취득시효의 경우 이때는 소유권이 변동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표로 올라가서 효과가 나왔습니다. 등기. 187조 예외로서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때 을은 누굴 상대로 등기를 청구한다고 그랬어요?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요때 소유자.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20년이 된 날 소유자는 병이니까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반면에 20년이 되고 나서 갑이 병한테 팔았다. 이때는
병을 상대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나눠지죠. 대법원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라. 그게 등기 청구권이죠. 1번. 3번. 자,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법률 규정에서 생기지만 채권적이라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고. 하지만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어.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 그런데 을이 점유하다가 정한테 미등기 전매로 팔아먹고 점유를 넘겨줬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 매수인과 다르다 그랬죠. 부동산 매수인은 스스로 점유하고 있던 점유를 승계시켜주던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취득시 완성자는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매수인하고 똑같이 소멸시에 걸리지 않지만 점유를 승계시켜주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 이게 매수인과 다른 점. 또 하나, 부동산 매수인은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갑에 동의받아야 된다 그랬죠. 반면에 점유 취득시 완성자는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하고 통지만 하면 돼요. 즉 점유 취득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건 채권 양도 법리의 제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건 됐어요. 그냥 그렇게 보고 4번에 있는 건데 3번에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의 소멸시효 그것만. 아이, 이왕 한 거 하자. 4번. 지난주에 중간생략 등기를 할 때 부동산 매수인 요놈 갑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이전 등기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다 그랬죠. 근데 이 경우에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병은 직접 청구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된다 그랬습니다. 에? 반면에 점유취득시효는 그게 제한이 안 돼요.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양도 통지만으로 충분하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부동산 점유취득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권을 좀 다른 내용을 구별을 좀 하실 수 있어요. 두 군데. 소멸시효 부분하고 채권 양도 법리하고. 됐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니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의요건 효과까지 살펴봤고요. 사례 형태를 살펴봅니다.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 이상을 점유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돼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다. 자, 이걸 이제 시효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법률 규정에서 생기지만 채권적이다.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 그러나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을이 만약에 미등기 전멸해서 정액에 넘겨주고 점유를 넘겨줬다.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에 걸리고 엔드 정은 갑을 당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가 없다. 거기 하나. 두 번째, 이 이전 등기 청구는 누굴 상대로 한다?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따라서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다면 병을 상대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죠? 그리고 갑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이때 이중매매라면 매매였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었었죠. 근데 지금 이거는 갑과을이 매매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추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추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갑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수용이 됐다. 수용은 불법행위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을은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 뭘 청구하냐? 갑이 받게 되는 보상금, 그 보상금 내놔라. 그걸 뭐라 한다? 대상 청구권.
그래서 의뢰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팔아먹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수용이 됐다 대상 청구권. 자, 단 을이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보상금 내놔라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갑이 의뢰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팔아먹거나 수용이 됐어야 한다. 의뢰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팔아먹거나 수용이 됐어야 한다. 그래서 을은 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을 상대로 자신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주장했거나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갑으로 하여금 자신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려준 경우, 알게 한 경우, 그 경우에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밑에 보면요. 사례가 있어요. A가 있습니다. A는 당연한 거죠. 얘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순간 을이 20년이 완성이 돼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순간 얘는 더 이상 불법 점유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 을이 권리가 생겼으니까. B. 을이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에게 미등기 전배를 하고 점유를 넘겨줬다. 이때 현 점유자 정은 밑에 두 번째 줄.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 정에게 점유를 이전한 을은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 C.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다. 반가로 1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이기 때문에 설령 의뢰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 알면서도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병, 이 병은 이전 등기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즉 을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그럼 을은 갑에게 뭘 물을 수 있는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갑이 알면서도 병에게 팔아먹은 게 불법행위가 되는 거고 만약에 병이 그 갑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요 제2매매는 판사일승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중매매 확대. 그게 1, 2, 3. 4. 대상 청구권 수용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 수용 보상금 내놔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2번 그러려면 수용이 됨으로써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게 불가능,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을이 갑을 상대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주장했거나 이전 등기를 청구했었어야 한다. 그래야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5번. 이건 이제 좀 추가되는 건데요. 의뢰시효가 완성됐어요. 근데 갑이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을에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이거 소멸하는 건 아니죠.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할 뿐 소멸하진 않아요. 그런데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됐네? 되돌아왔네? 그럼 이거 이전 등기 소멸 안 했죠? 청구할 수 있다. 의뢰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되면 을은 여전히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됐죠? 거기까지. 이번 순환에 확인하겠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른쪽 가운데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점유 취득시효고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역시 의, 요건, 효과 한 방에.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A 토지가 있더라.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렇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 그런데 얘가 소유자가 아니더라. 왜 아니냐? 뭐래서 이 매매가 무효였단 말이죠.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 그래서 소유자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소유자가 아닌 자, 즉 무효 등기. 근데 이 사람이 땅을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했더라.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걸 등기부 취득시효를 한다. 여기서 또 진정한 소유자하고 소송이 붙었어. 을 증명해야 되죠. 그죠? 근데 계속 점유, 소유의 평온, 공연, 선의까지 다 추정이 돼. 뭐만 추정이 안 된다 그랬어요? 무과실. 요것만 증명하면 돼. 요것만 증명하면 돼. 두 번째, 선이 무과실로 등기하라가 아니라 점유하라. 선이 무과실은 선이 무과실 점유해라. 또 10년 동안 계속 선이 무과실일 필요가 없다. 점유를 개시할 때 선이 무과실이면 충분하다. 점유를 개시할 때 선이 무과실이면 충분하다. 마지막, 등기된 상태에서 10년 점유해야 되죠. 그럼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이죠. 네.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이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얘가 등기하고 점유했는데 7년밖에 안 됐어. 3년이 부족해. 근데 갑도 등기하고 점유하고 있었는데 얘가 3년이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점유 병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인정돼. 문제는 등기승계가 규정이 없어. 그래도 인정돼. 점유승계뿐만 아니라 등기승계도 인정이 돼. 그러니까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하여 10년. 전 등기 명인의 등기를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그게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동그라미 5번 두 번째 칸에 있는 점유와 등기, 그 밑에 점유자의 선의 무과실, 그 다음에 그 밑에 등기까지 딱. 그래서 6번의 박스 1번 무효 등기여도 상관없다. 상속이고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10년간 등기했다면 상속인에게도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상속은 등기 없이 상속되잖아요.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10년 등기돼서 괜찮아. 1번, 2번. 3번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 따라서 이전 등기 조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전 등기 조건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일단 그 정도. 자, 이렇게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를 봤습니다. 자, 점유 취득시효.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해.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되면 소유권 취득해. 자, 이때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247조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해서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언제부터? 소급해서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7번의 기억. 단, 이 소급표를 주장 못하는 거 과세관청. 갑소유 땅이 있었어요. 을이 20년을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의 세금 취납을 이유로 국세청이 압류를 했어요. 그리고 등기합니다.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국세청 가서 이거 20년 전부터 내 거였다. 압류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 과세관청 같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소급표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에 관련 판례 하나 있죠. 그 정도.
여기 이제 취득시 효과가 될 것이고요. 동사는 246조 조문만 기억하자. 10년짜리가 있고 몇 년짜리가 있다? 5년짜리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점유 취득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법률 규정한 소유권 취득 중에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조문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무주물은 주인이 없는 물건. 그 중에 무주의 동사는 소유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반면에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고,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십니다. 조문만. 유실물, 잃어버린 물건이죠. 습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다만 공고를 해라. 물건을 주었다, 소유자는 나타나라, 공고를 해라. 공고 후 6달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더라. 그게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과 유실물 습득은 동산만 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매장물, 땅 등에 묻혀있는 물건, 자, 요것도 공고를 해야 되고요. 1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첫째, 발견만 하면 된다. 무주물 선점이나 유실물 습득은 점유까지 해야 되지만, 점유 또는 습득, 반면에 매장물은 발견만 하면 된다. 두 번째, 매장물은 부동산도 된다. 부동산. 그래서 매장된 물건이 부동산이 뭐가 있나, 그 대학 교수들의 그 교과서 예를 들어보면 땅 파다 나온 고대 건축물 뭐 이런 거 예를 들고 앉아 있어. 납득은 좀 안 되지만 하여튼 뭐 부동산도 된다. 공고 1년 지나야 된다. 마지막으로 남의 땅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발견자와 그 땅 소유자가 절반씩 취득한다. 그런 것들을 조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첨부라는 게 있는데, 첨부는요, 기존의 물건이 사라지고 신물건이 만들어지는 게 첨부입니다. 신물건. 기존의 물건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부합은요, 갑소유 물건과 을소유 물건이 합체가 돼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게 부합이고요. 혼화는 갑소유 물건과 을소유 물건이 섞여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 갑의 소주 한 병과 을의 백세주 한 병을 섞어서 50세주 한 주전자를 만들었어. 이런 게 혼화, 이렇게 되겠죠. 가공은 갑소유 물건에 을이 노력을 들여가지고 을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 이게 가공,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부합, 혼화, 가공이 있게 되면 기존의 물건은 사라지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새로운 물건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를 정해놓은 게 첨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두 놈은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혼화하고 가공은. 혼화하고 가공은 갑의 소주 한 병과 을의 백세주 한 병을 섞어서 50세주 한 주전자를 만들었을 때 이 50세주가 누구 거냐?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주와 백세주 어떤 게 주냐? 따질 수 없으면 혼화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 소주는 1,000원, 백세주는 2,000원. 그러면 50세주를 갑이 한 잔, 을이 2잔. 이렇게. 혼화 당시 가액별로 공유. 가공은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의 소유. 단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일 땐 가공자 소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나중에 조문만 확인하시면 돼요. 부합이 문제입니다. 부합은요, 부동산의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와 동산끼리 부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동산끼리 부합하는 건 혼화하고 똑같아요. 동산끼리 부합한 걸 혼화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이 모아온 민법 자료와
의리보아온 학계론 자료를 합체해가지고 1차 자료집을 만들었어. 이런 게 부합이다. 그 1차 자료집이 누구 거냐? 첫째, 주된 동산 소유자다. 근데 민법하고 개론은 주종이 없다. 그럴 때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이게 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이에요.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이거 다 잊으세요. 이거는 잊어도 돼. 나중에 조문만 봐도 돼.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인데요. 첫째, 이 물건은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된다. 갑소유 건물의 의리 증축, 건물이 부합. 예? 갑소유 땅에 의리 나무를 식재, 갑소유 건물에 의리 엘리베이터를 설치, 이런 거.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 할 때 부동산이 부합하는 경우와 부동산에 나무를 뽑아서 싣고 왔을 거 아니에요. 요 상태는 동산이야. 그걸 갖다 심어. 요거 엘리베이터 동산 여기 갖다 붙였겠어. 이렇게 부동산에 부동산 또는 동산이 부합했을 때 그 부합물은 누구 거냐? 원칙 기존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 그러니까 갑소유 건물에 의리 증축했다. 증축 부분 갑소유. 갑소유 땅에 의리 나무 심었다. 나무는 갑소유. 갑소유 건물에 의리 엘리베이터를 했다. 엘리베이터는 갑소유. 이렇게. 이게 원칙.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한 경우 원칙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의리 권원에 하여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부합되지 않는다. 독립한 물건이 된다. 여기서 권원이라는 말은 정당하다는 뜻이고요. 정당. 부속이란 말은 독립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건물을 빌린 의리, 갑의 동의를 얻어서 증축. 네? 정당하죠? 갑의 동의 얻어 증축. 정당하죠?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그럼 증축부는 부합되지 않고 을소유. 갑의 땅에 을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어. 나무는 갑소유. 그런데 을이 지상권에 기초하여 나무를 심고 이름표를 붙였어. 지상권에 기초해서 나무를 심었으니까 정당하죠. 이름표를 붙이면 명인방법,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그랬죠.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정당하게 부속시켰을 때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부동산 A 부합이 됩니다. 자, 조문 확인하시고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판례. 갑소유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을이 증축을 했고요. 증축 부분이 건물에 부합이 됐어요. 나중에 저당권을 가면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목적물의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미치겠죠.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는데 법원이 등기부만 갖고 요것만 경매 목적물로 평가해서 요것만 경락 허가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요 기존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이 증축 부분도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 말이죠. 갑소유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증축이 됐고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됐다면 기존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당연히 미치므로 기존 건물 경매 당시 설령 경매법원이 증축 부분을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고 누락을 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 부분까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저당권이라 여기에도 미치니까. 그죠? 요것 때문에 부합을 설명해요. 요것 때문에. 요 판례 때문에
부합을 설명드린 겁니다. 89페이지. 반가로 3번 부합 동그라미 1번 부동산 A 부합 기억 원칙과 니은 예외 그 다음에 디귿 박스 2번 디귿 박스 2번 2번 동산 A 부합과 다음 페이지 혼화 가공은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4번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조건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방. 그 중에서 양가로 2번에 방해, 제거가 있고요. 방해, 제거에 반가로 2번 있습니다. 이 방해, 제거의 개념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해, 제거. 소유권도 침해당하면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방해, 제거, 방해방 3가지 청권이 있는데 그 중에 방해, 제거 청권에 관해서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은 이 매립된 폐기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방해를 당하고 있죠. 그죠? 땅 팠더니 폐기물이 막 나와. 그럼 당연히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방해, 제거 청구의 방해가 뭐냐? 우리 대법원은 방해를 둘로 나눠요. 하나가 방해 원인. 을이 무단으로 매립하는 이 행위. 이게 방해 원인. 예?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이거 방해의 결과. 이렇게 나눠요, 우리 판례가. 그리고 방해, 제거, 청구에서 말하는 방해는 요것만을 말한다, 이거 아니고 방해 원인 제거만을 말한다.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매립하지 마, 그게 이거다. 매립된 거 가져가, 이거 아니다.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로 가라. 뭘로 가라고요? 손해배상 청구. 잘 보세요. 무단으로 매립하는 을을 갑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너 한 번만 더 매립하면 뒤져 했겠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갈까요?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래 가져가라고 소송 제기하고 뭐 1년 2년 그 사이에 계속 묻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네 돈으로 일단 제거하고 손해배상 청구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기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에서 방해란 방해의 원인 제거를 말할 뿐 방해 결과 제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방해의 결과 제거는 뭘로 가라? 손해배상 청구로 가라. 그게 양가로 2의 반가로 2번의 내용이 됩니다. 됐죠? 네. 공동소유까지 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좀 많아가지고 못했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오늘 잠깐만 좀 문제 좀 갖고 있네. 오늘 문제가 공동소유까지 나가려고 4번 5번이 공동소유 문제네. 그건 간단히 보고요. 풀어보셨어요? 어렵죠? 자, 1번 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몽땅 골라주세요. 기억 벌써 틀렸어. 아니, 점유 보주자는 점유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점유 보주자라고 따로 부르잖아요. 기억 틀렸지.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겠지. 근데 리을이 다 들어있네. 그럼 리을은 틀렸겠지. 그럼 미음만 보면 되네. 깔끔하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원래. 자, 니은 타주점유가 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사람이 상속을 주장하면 자주가 아니죠. 근데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점유.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말고 매매했다. 나는 돈 주고 샀다. 나는 증여받았다. 이렇게 새로운 권원을 주장하고 있어. 그럼 저주로 바뀌겠죠. 그죠? 그 니은. 디귿.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서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그랬죠. 무슨 생각으로 점유했는지 따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디귿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리을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틀렸고요. 미음.
아까 197조 2항에서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게 있었어요.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패소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라 소재기 시부터. 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조문이. 답은 3번. 2번 주의토지 통행권. 1번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으로도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2번 기존 통로가 있지만 기능을 상실했다. 통행권 인정된다. 3번 토지 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생겼을 때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통행권 인정된다. 그 승계인에게는 무상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3번 X. 4번은 처음 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토지의 명의 신탁자 통행권 인정 안 된다. 명의 신탁자가 누군지 나중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결론만. 5번 통행권자는 통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 없다 그랬죠. 그거만 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 3번. 3번 부동산의 시효취득 1. 자기 소유 부동산 되냐? 된다. 2번 취득시효 주장하는 자는 점유 기간 중 소유자가 변동이 없어. 그럼 기산점 선택할 수?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선택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3번 점유자는 매매 따위 주장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주장해서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 그랬죠. 그냥 그대로 자주로 추정. 4번 일반 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재산은 시효취득 인정이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 일반 재산이어야 돼요. 중간에 행정재산으로 바꿔버리면 취득시효 인정 안 됩니다. 5번 타주 점유자인 피상손해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 타주죠. 따라서 매매와 같은 증여와 같은 새로운 권한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타주. 이렇게 되죠. 그죠? 아까 1번의 니은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4번이 다음 주 할 건데요. 1번에 수인이 조합체라고 되어 있죠? 합유입니다. 반면에 법인이 아닌 사단 사원이 총유고요. 2번,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 지분 처분 자유 있습니다. 공유는. 따라서 공유자가 지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3번 합의 지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 지분은 합의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4번 총유는 아예 지분 자체가 없어요. 총유는 아예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5번 합의물 처분 변경도 전원 동의입니다. 합의물은 동업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 공유 5번 공유물 처분 변경 전원 동의. 공유물 처분 변경 전원 동의. 2번 제3자가 공유물을 침해해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3번 공유물을 분할을 했는데 공유 땅을 분할을 했는데 병이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 갑과 을은 담보 책임을 져라. 기존의 공유 지분 비율로 매도인하고 똑같은 담보 책임을 져라. 그게 3번. 4번 공유물 분할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참가해야 된다. 한 놈이라도 누락되면 분할은 무효다. 5번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당사자들은요 5년 범위 내에서 공유물을 분할하지 맙시다 라고 특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약사항들은요 등기가 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병의 공유지분을 정한테 팔았어요. 정은 분할하려고 했더니 분할 금지 특약이 있었네. 이때 이 분할 금지 특약이 정에게도 승계돼서 효력이 미치냐? 그러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나 승계된다고 돼 있죠? 언제나가 아니고 등기되었을 때.
5년간 분할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등기되었을 때, 그때 승계가 됩니다. 됐죠? 4번하고 5번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거니까요. 다음 주에 듣고 나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집에서 자꾸 복습하셔서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모의고사 보셨죠? 잘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런 거야. 그럼 이제 모의고사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럼 좌절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부족했구나.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복습 해주셔야 돼요. 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